한강책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작가 한강의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 읽고 나면 또는 읽으면서 제가 기분이 많이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발달하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흰이 있고 히라버 시간이 있는데 오늘부터 히라버 시간을 녹음해 보겠습니다. 히라버 시간 1.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라고 자신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보르헤스는 유언했다. 일본계 혼혈인 비서였던 아름답고 젊은 마리아 고타마에게 그녀는 87세의 보르헤스와 결혼해 마지막 석 달을 함께 지냈다. 그가 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이제 묻히고 싶어 했던 도시 제네바에서 그의 임종을 지켰다. 한 연구자는 자신의 책에서 그 짧은 묘비명이 서슬퍼런 상징이라고 썼다. 보르헤스의 문학으로 들어가는 의미심장한 열쇠라고 기존의 문학적 리얼리티와 보르헤스식 글쓰기 사이에 가로놓인 칼. 믿었던 그와는 달리 나는 그것을 지극히 조용하고 사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였다. 그 한 줄의 문장을 고대 북구의 서사시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침상에서 보낸 첫 밤이자 마지막 밤. 새벽이 올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장검이 놓여 있었다. 그 서슬퍼런 칼날이 만년의 보르헤스와 세계 사이에 길게 가로 놓였던 실명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스위스를 여행한 적이 있지만 제네바에는 들르지 않았다. 그의 무덤을 굳이 직접 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가 보았다면 무한히 황홀해했을 성 갈렌의 도서관을 둘러보았고 그곳에는 천년된 도서관의 마루를 보호하기 위해 관람객들에게 더 신게 했던 털 슬리퍼의 까슬한 감촉이 떠오른다. 루첼은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저물역까지 얼음 덮인 알프스의 협곡 사이를 떠다녔다. 어느 곳에서건 사진을 찍지 않았다. 풍경들은 오직 내 눈동자 속에만 기록되었다. 어차피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소리와 냄새와 감촉들은 귀와 코와 얼굴과 손에 낱낱이 새겨졌다. 아직 세계와 나 사이에 칼이 없었으니 그것으로 그때엔 충분했다. 2. 침묵. 여자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다. 이마를 찡그리며 흑판을 올려다본다. 자, 읽어봐요. 알이 두꺼운 은퇴 안경을 낀 남자가 미소를 머금으며 말한다. 여자는 입술을 달싹인다. 혀끝으로 아랫입술을 죽인다. 가슴 앞에 모은 두 손을 조용히 빠르게 뒤치럭거린다. 여자는 입술을 벌렸다 다문다. 숨을 멈췄다 깊이 들이마신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겠다는 듯 남자가 흑판 쪽으로 한 발 물러서며 말한다. 읽어요. 여자의 눈꺼풀이 떨린다. 곤충들이 세차게 맞비비는 겸날개처럼 여자는 힘주어 눈을 감았다 뜬다.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이 다른 장소로 옮겨져 있기를 바라는 듯이 흰 백묵 자국이 깊게 박힌 손가락으로 남자는 안경을 고쳐 쓴다. 어서 말해요. 여자는 목까지 올라오는 검은 스웨터에 검은 바지를 입었다.
의자에 걸어놓은 재킷도 검정색이며 커다랗고 검은 헝겊 가방에 넣어준 목도리는 검정색 털실로 짠 것이다. 상가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 같은 그 복장 위로 그녀의 거친 얼굴은 일부러 길게 빗은 진흙상처럼 여의어 있다. 젊지도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은 여자다. 총명한 눈빛을 가졌지만 자꾸만 눈꺼풀이 경련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어렵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검은 옷 속으로 피신하려는 듯 어깨와 등은 비스듬히 굽었고 손톱들은 지독할 만큼 바싹 깎여 있다. 왼쪽 손목에는 머리카락을 묶는 흑자주색 벨벳 밴드가 둘러져 있는데 여자의 몸에 걸쳐진 것들 중 유일하게 색채를 가진 것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남자는 더 이상 여자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한다. 그녀와 같은 줄에 앉은 애띤 대학생, 기둥 뒤로 반쯤 몸을 감춘 초로의 사내, 구부정한 자세로 창가에 앉은 거구의 청년을 향해 고루 눈길을 던진다. 에모스, 에메테로스, 나의, 우리들의 세 명의 학생들이 낮고 수줍게 따라 읽는다. 소스, 휴메테로스, 너희, 너희들이. 강단에 선 남자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인다. 체구는 약간 작은 편이고 눈썹과 인중의 선이 뚜렷하다. 감정을 자제하는 엷은 미소가 입가에 어려 있다. 짙은 밤색 콜덴 재킷은 팔꿈치 부분에 밝은 갈색 가죽이 덧대어져 있다. 약간 짧은 소매 밖으로 손목이 드러나 보인다. 그의 왼쪽 눈시울께에서 입술 가장자리까지 가늘고 희끗한 곡선으로 그어진 흉터를 여자는 묵묵히 올려다본다. 첫 시간에 그것을 보았을 때 오래전 눈물이 흘렀던 곳을 표시한 고지도 같다고 생각했었다. 엷은 녹색을 넣은 두꺼운 안경알 뒤로 남자의 눈이 여자의 꾹 담은 입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가신다. 그는 굳은 얼굴을 돌린다. 짧은 히라버 문장을 빠르게 흑판에 쓴다. 악센트들을 채 찍기 전에 백묵이 두 동강 나며 떨어진다. 지난해 늦봄 저렇게 백묵 가루가 잔뜩 묻은 손으로 여자는 흑판을 짚고 서 있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은 여자가 끝내 다음 단어를 찾아내지 못한 채 1분여의 시간을 흘려보냈을 때였다. 그녀는 눈을 부릅뜬 채 학생들도 천장도 창밖도 아닌 정면의 허공을 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곱슬머리에 귀염성 있는 눈매의 여학생이 물었다. 여자는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잠시 경련했을 뿐이었다. 떨리는 입술을 꽉 다문 채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것이 다시 왔어. 40명 남짓한 학생들은 서로의 눈을 보았고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속삭이는 질문들이 책상에서 책상으로 번졌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침착하게 그곳을 걸어 나가는 것뿐이었다. 최선을 다해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녀가 복도로 나온 순간 은밀하던 속삭임들은 갑자기 음량을 키운 스피커처럼 소란해졌고 석조 복도에 울리는 그녀의 구두소리를 삼켜버렸다.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6년 남짓 출판사와 편집 대행사에서 일했고 그 일들을 그만둔 뒤에는 7년 가까이 수도권의 두 대학과 예술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강의해 왔다. 진지한 시집 3권을 3, 4년 정도의 간격으로 묶어냈고
격주로 발행되는 서평지에 여러 해째 칼럼을 기고해 왔다. 최근에는 아직 제호를 정하지 않은 문화잡지의 창간 멤버로 매주 수요일 오후 기획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것이 다시 왔으므로 그녀의 그 일들은 모두 중단했다. 그것에는 어떤 원인도 전조도 없었다. 물론 그녀는 반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수년 전에 이혼했고 세 차례의 소송 끝에 마침내 9살 난 아들의 양육권을 잃었으며 그 아이가 전 남편의 집으로 들어간 지 5개월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를 보낸 뒤 생긴 불면증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녀가 찾았던 반백의 심리치료사는 그토록 자명한 원인들을 왜 그녀가 부인하려 하는지 납득하지 못했다. 아니요.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백지에 적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지막 상담이었다. 필담으로 하는 심리치료는 시간이 너무 걸렸고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언어 문제를 다루는 다른 심리치료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그의 제안을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고가의 치료를 감당할 경제력이 없었다. 어린 시절 여자는 영민한 편이었다고 했다. 항암 치료를 받던 마지막 1년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틈날 때마다 그녀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마치 죽기 전에 가장 확실히 해둬야 할 일이 그것이라는 듯이. 언어에 관한 한 그 말은 사실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4살에 스스로 한글을 깨쳤다. 아직 자모음에 대한 인식 없이 모든 글자들을 통문자로 외운 것이었다. 학교에 들어간 오빠가 담임선생을 흉내내어 한글의 구조를 설명해 준 것은 그녀가 6살이 되던 해였다. 설명을 들은 순간에 그저 막연한 느낌뿐이었는데 그 이른 봄의 오후 내내 그녀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 나를 발음하는 때의 니은과 니를 발음할 때의 니은이 미묘하게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고 뒤이어 사와 시의 시옷 역시 서로 다른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합할 수 있는 모든 이중 모음을 머릿속에서 만들어 보다가 이와 의의 순으로 결합된 이중 모음만은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적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소소한 발견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생생한 흥분과 충격을 주었던지 20여 년 뒤 최초의 강렬한 기억을 묻는 심리치료사의 질문에 그녀가 떠올린 것은 바로 그 마당에 내리쬐던 햇빛이었다. 볕을 받아 따뜻해진 등과 목덜미, 작대기로 흙바닥에 적어간 문자들, 거기 아슬아슬하게 결합되어 있던 의문들의 경이로운 약속. 그 후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그녀는 일기장 뒤쪽에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다. 목적도 맥락도 없이 그저 인상 깊다고 느낀 낱말들이었는데 그중 그녀가 가장 아꼈던 것은 숲이었다. 옛날의 탑을 닮은 조형적인 글자였다. 피읍은 기단, 우는 탑신, 시옷은 탑의 상단. 시옷, 우, 피읍 이라고 발음할 때 먼저 입술이 오므라들고 그 다음으로 바람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어나오는 느낌을 그녀는 좋아했다. 그리고는 닫히는 입술, 침묵으로 완성되는 말, 발음과 뜻, 형상이 모두 정적에 둘러싸인 그 단어에 이끌려 그녀는 썼다. 숲, 숲. 하지만 정말 영민했다는 어머니의 기억과는 달리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아이였다. 어떤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고 성적 역시 특출하지 않았다. 친구가 몇 있긴 했지만 방과 후까지 어울려 노는 일은 없었다. 세수할 때 말고는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 무덤덤한 여학생이었으며 연애에 대한 막연한 동경조차 거의 느끼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근처의 구립도서관에서 참고서 대신 책을 읽었고 집으로 대출해간 책들을 이불 속에서 엎드려 읽다 잠들었다. 그녀의 삶이 격렬하게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녀 자신뿐이었다. 일기장 뒤에 적어가던 단어들은 스스로 꿈틀거리며 낯선 문장을 만들었다. 꼬챙이 같은 언어들이 시시로 잠을 뚫고 들어와 그녀는 한밤에도 몇 번씩 소스라치며 눈을 떴다. 잠이 부족해질수록 신경은 위태롭게 예민해졌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때로 달궈진 새처럼 명치를 눌렀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입을 열어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소름 끼칠 만큼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하찮은 하나의 문장도 완전함과 불완전함, 진실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을 얼음처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혀와 손에서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거미줄 같은 문장들이 수치스러웠다. 토하고 싶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마침내 그것이 온 것은 그녀가 막 17살이 되던 겨울이었다. 수천 개의 바늘로 짠 옷처럼 그녀를 가두며 찌르던 언어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분명히 두 귀로 언어를 들었지만 두텁고 빽빽한 공기층 같은 침묵이 달팽이관과 두뇌 사이의 어딘가를 틀어막아 주었다. 발음을 위해 쓰였던 혀와 입술, 단단히 연필을 쥔 손의 기억, 역시 그 먹먹한 침묵에 쌓여 더 이상 만져지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는 언어로 생각하지 않았다. 언어 없이 움직였고 언어 없이 이해했다. 말을 배우기 전, 아니 생명을 얻기 전 같은 뭉클뭉클한 솜처럼 시간의 흐름을 빨아들이는 침묵이 안팎으로 그녀의 몸을 에워쌌다. 놀란 어머니와 동행해 정신과에서 받아온 알약들을 혀 밑에 숨겼다가 화단에 묻으며 오래전 자음과 모음을 깨쳤던 마당가에 쪼그려 앉아 오후의 햇빛을 받으며 그녀는 두 계절을 보냈다. 여름이 되기 전에 목덜미는 햇볕에 닿아 검어졌고 늘 땀이 맺혀 있던 콧잔등에는 빨긋빨긋 땀띠가 돋았다. 그녀가 파묻은 약을 먹고 자란 사루비아가 검붉은 꽃술을 툭툭 내밀기 시작했을 때 의사와 어머니는 상의 끝에 그녀를 학교로 돌려보냈다.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분명했고 어떻게든 진급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2월에 소집 통지서를 받았을 뿐 처음 들어가 본 공립고등학교의 교정은 살풍경했다. 교과 진도는 그녀를 한참 앞질러가 있었다. 선생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권위적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동급생은 없었다. 지명받아 교과서를 읽거나 체육 시간에 구령을 붙여야 할 때 그녀는 선생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고 예외 없이 교실 뒤쪽으로 내쫓기거나 뺨을 맞았다. 의사와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단체 생활의 자극은 그녀의 침묵에 균열을 내지 못했다. 오히려 더 밝고 진해진 정적이 어둑한 항아리 같은 몸을 채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붐비는 거리에서 그녀는 마치 거대한 비눗방울 속에서 움직이듯
무게 없이 걸었다. 물밑에서 수면 밖을 바라보는 것 같은 어른어른한 고요 속에 차들은 굉음을 내며 달렸고 행인들의 팔꿈치는 그녀의 어깨와 팔을 날카롭게 찌르고는 사라졌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의문했다. 방학을 앞둔 그의 겨울의 평범한 수업 시간, 한 개의 평범한 불어 단어가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퇴화된 기간을 기억하듯 무심코 언어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한문이나 영어가 아니라 하필 불어였던 것은 고등학교 과정부터 선택해 배우는 낯선 외국어라서였는지도 몰랐다. 여느 때처럼 묵묵히 흙판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단신의 머리가 반쯤 벗겨진 불어 선생이 그 단어를 가리키며 발음했다. 그녀의 방심한 두 입술이 어린아이처럼 달싹이려 했다. 비블리오테크.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공포는 아직 희미했다. 고통은 침묵의 뱃속에서 뜨거운 회로를 드러내기 전에 망설이고 있었다. 철자와 음은 헐거운 의미가 만나는 곳에 희열과 죄가 함께 폭약의 심지처럼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여자는 두 손을 책상에 올려놓는다. 손톱 검사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굳은 자세로 고개를 수그린다. 남자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다. 고대 히라버에 수동태와 능동태 말고 제3의 태가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요. 그녀와 같은 줄에 앉은 남학생이 힘주어 고개를 주걱거린다. 뺨이 통통하고 이마에 잔뜩 여드름이 익은 영리한 장난꾸러기 같은 인상의 철학과 2학년생이다. 여자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의예과를 간신히 졸업하긴 했지만 타인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포기하고 의학사를 공부한다는 대학원생의 옆 얼굴이 보인다. 턱이 겹쳐지는 통통한 얼굴에 검고 동그란 뿔테 안경을 낀 거구의 그는 언뜻 보기에 태평한 성격이어서 쉬는 시간이면 여드름투성이의 대학생과 낭낭한 목소리로 끝없이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수업이 시작되는 즉시 그의 태도는 바뀐다. 실수를 두려워한다는 것, 매 순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난다. 우리가 중간태라고 부르는 이 태는 주어에 재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창밖으로 살풍경한 연립주택들이 드문드문 주황빛 전등들을 밝히고 있다. 아직 잎이 나지 않은 어린 활엽수들은 검고 깡마른 가지들의 윤곽을 어둠 속에 숨기고 있다. 그 황량한 풍경을 거구의 대학원생의 겁먹은 얼굴을 히라버 강사의 핏기 없는 손목을 그녀는 묵묵히 응시한다. 20년 만에 다시 온 침묵은 예전처럼 따스하지도 농밀하지도 밝지도 않다. 처음의 침묵이 출생 이전의 그것에 가까웠다면 이번의 침묵은 마치 죽은 뒤의 것 같다. 예전에는 물속에서 어른어른한 물 밖의 세계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딱딱한 벽과 땅을 타고 다니는 그림자가 되어 거대한 수조에 담긴 삶을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것 같다. 모든 언어가 낱낱이 들리고 읽히는데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낼 수 없다. 육체를 잃은 그림자처럼 죽은 나무의 텅 빈 속처럼 운석과 운석 사이의 어두운 공간처럼 차고 희박한 침묵이다. 20년 전 모국어가 아닌 낯선 외국어가 침묵을 깨트리리라고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지금 그녀가 이 사설 아카데미에서 고대 히라버를 배우는 것은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언어를 되찾고 싶기 때문이다. 함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원서로 읽기를 원하는 플라톤과 호메로스와 헤로도투스, 속화된 헬라어로 쓰인 후대의 문헌들에 그녀는 거의 무관심하다. 더 낯선 문자를 쓰는 버마어나 산스크리트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면 주저없이 그것들을 들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 중간태를 쓰면 무엇을 사서 결국 내가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에 중간태를 쓰면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 됩니다. 영어에 kill himself 라는 표현이 있지요. 히라버에서는 himself 없이 그 중간태를 사용해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고 말하며 남자는 흑판에 쓴다. 흑판에 적힌 문자들을 곰곰이 올려다 보다가 그녀는 연필을 쥔다. 공책에 그 단어를 옮겨 적는다. 이렇게 규칙이 까다로운 언어를 그녀는 접해보지 못했다. 동사들은 주어의 격과 성과 수에 따라 여러 단계를 가진 시제에 따라 세 가지 태에 따라 일일이 형태를 바꾼다. 놀랍도록 정교하고 면밀한 규칙 덕분에 오히려 문장들은 간명하다. 주어를 굳이 쓸 필요도 없다. 어순을 지킬 필요조차 없다. 3인칭의 한 남자가 주체이며 언젠가 한번 일어난 일임을 나타내는 완료 시제를 쓴 중간태에 따라 변화된 이 한 단어에 그는 언젠가 자신을 죽이려 한 적이 있다는 의미가 압축돼 있다. 8년 전에 그녀가 낳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무렵 그녀는 인간의 모든 언어가 압축된 하나의 단어를 꿈꾼 적이 있었다. 등이 흠뻑 젖을 만큼 생생한 악몽이었다. 어마어마한 밀도와 중력으로 단단히 뭉쳐진 단 한 단어. 누군가 입을 열어 그것을 발음하는 순간 태초의 물질처럼 폭발하며 팽창할 언어. 잠투정이 심한 아이를 재우다 설핏 잠들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언어의 결정이 그녀의 더운 심장에 꿈틀거리는 심실들 가운데 차디찬 폭약처럼 장전되는 꿈을 꾸었다. 기억만으로 선특한 그 감각을 이사이로 누르며 그녀는 쓴다. 어둠 기둥처럼 차갑고 단단한 언어. 다른 어떤 단어와도 결합되어 구사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극도로 자족적인 언어. 돌이킬 수 없이 인가와 태도를 결정한 뒤에야 마침내 입술을 뗄 수 있는 언어. 밤은 고요하지 않다. 밤블록 너머에서 들리는 고속도로의 굉음이 여자의 고막에 수천 개의 스케이트 날 같은 칼금을 긋는다. 흉터 많은 꽃잎들을 사방에 떨구기 시작한 자목련이 가로등 불빛에 빛난다. 가지들이 휘도록 흐드러진 꽃들의 육감, 으깨면 단 냄새가 날 것 같은 봄밤의 공기를 가로질러 그녀는 걷는다. 자신의 밤에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따금 두 손으로 얼굴을 닦아낸다. 전단지와 세금 고지서들이 꽂혀 있는 우편함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옆에 육중하게 버티고 선 1층 현관문에 그녀는 열쇠를 꽂는다. 다시 양육권 소송을 해서 되찾아올 생각이었으므로 집안에는 아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낡은 천 소파 옆의 낮은 책장에는 3살 때부터 읽힌 그림책들이 꽂혀 있고
동물 스티커로 장식한 골판지 상자들에는 크고 작은 레고 부속들이 그득하다. 수년 전 아이가 마음껏 놀게 하려고 일부러 맨 아래층에 얻은 집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발을 구르거나 뛰어다니려 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줄넘기 연습을 해도 된다고 그녀가 말하자 아이는 물었다. 지렁이랑 달팽이들이 시끄러워하지 않을까?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골격이 섬세한 아이였다. 무서운 장면이 있는 책을 읽으면 38도 가까이 열이 올랐고 긴장하면 토하거나 설사를 했다. 그 아이가 친가의 장손이자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만큼 아주 어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녀가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전 남편이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10대에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불리한 자료로 제시되었다. 지난해 은행 본사로 승진 발령 받은 그에 비해 그녀의 수입이 턱없이 적고 불규칙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 재판에서 패했다. 이제 그나마의 수입원도 사라졌으니 현재로서 다음의 소송이란 불가능했다. 구두를 벗지 않은 채 그녀는 현관턱에 걸터 앉는다. 두툼한 히라버 교본과 사전, 공책과 납작한 필통이 들어있는 가방을 내려놓는다. 노란 빛이 도는 센서 등이 꺼질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린다. 어두워지자 그녀는 눈을 뜬다. 어둠 때문에 검게 보이는 가구들을, 검은 커튼을, 정적에 잠긴 검은 베란다를 본다.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가 이내 악문다. 심장에 장전된 차디찬 폭약을 향해 타들어가던 불꽃은 없다.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의 내부처럼 작동을 멈춘 승강기의 통로처럼 그녀의 입술 안쪽은 텅 비어 있다. 여전히 말라 있는 뺨을 그녀는 손등으로 닦아낸다. 눈물이 흘렀던 길에 지도를 그려뒀더라면, 말이 흘러나왔던 길에 바늘 자국을, 핏자국이라도 새겨뒀더라면. 하지만 너무 끔찍한 길이었어.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그녀는 중얼거린다. 3. 15살의 초여름이었다. 꽉 찬 달이 검고 뭉클뭉클한 구름장 속으로 멈칫 몸을 감췄다가 드러내길 반복하던 일요일 밤이었다. 아무리 닦아도 어둑한 데가 남는 은숟가락 같은 그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나는 어두운 보도를 걷고 있었다. 한순간 신비하고 불안한 암호 같은 달무리가 보랏빛 동그라미를 그으며 구름 위로 번졌다. 수일의 집에서 419 탑 내거리까지는 버스로 고작 3정거장 거리였지만 워낙 천천히 걸었기 때문에 시간이 퍽 늦어버렸다. 모퉁이 서점에 이르렀을 땐 그 옆 전파사에 진열된 여러 대의 텔레비전에서 동시에 9시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점에 들어서자 꾸깃꾸깃한 회색 셔츠에 널쩍한 멜빵을 한 중년의 주인 남자가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나는 바쁘게 서가를 오가며 책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때 집어든 책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책. 불교에 관한 보르헤스의 대중강연을 번역한 문고판 서적이었다. 그때에 나에게 불교의 인상이란 보름쯤 전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함께 갔던 연등의 날의 기억이 전부였다. 그때까지의 짧은 인생을 통틀어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을 광경을 그 하루의 낮과 밤에 모두 경험했다. 수십 장의 얇은 홍보랏빛 한지 조각들을 일일이 주름지게 말아 꽃잎을 만들어 붙인 연등들이
햇빛을 받으며 대웅전 앞마당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만 특별히 절에서 준다는 심심한 국수를 공양간 앞의 느티나무 그늘에서 먹은 뒤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등들이 밝혀지자 나는 넋을 빼앗기고 말았다. 따스한 촛불의 빛이 안쪽에서 고요히 새어 나오는 먹색 어둠 속에서 겹겹이 흔들리는 수백 송이의 붉고 흰 지등들.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어머니가 채근했지만 나는 걸음을 뗄 수 없었다. 2달 뒤면 가족 모두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일요일 오전, 왜 내 눈앞에 그 지등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걸까? 그 빛들이 준 충격이 종교적인 경외감과는 약간 다른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면서도 어머니가 넉넉히 쥐어준 돈으로 기초 독일어 교본과 회화 테이프를 사러 간 그 밤, 나는 문고판 수타니 파타와 법구경, 현암사에서 나온 연화문의 표지의 화엄경 강의와 열반경 강의를 욕심껏 골랐다. 그 책들을 지구 반대편의 독일까지 운반함으로써 가족들과 나의 운명이 안전해질 것 같은 막연하고 미신적인 희망 같은 걸 품고 있었던 것 같다. 보르헤스의 이 얇은 책이 그 목록에 끼어든 것은 서양 사람이 쓴 책이니만큼 아마 기초적인 입문서가 되어줄 거라는 실질적인 기대 때문이었다. 반쯤 눈을 감은 무언가를 기도하거나 후회하는 듯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그의 사진이 초록색 표지 상단에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그때에는 특별히 눈여겨 들여다보지 않았다. 독일에서 보낸 17년 동안 나는 그 책들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다. 어떤 밤에는 그저 한글의 생김새를 들여다보고 읽고 싶어서 책장을 넘기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떤 책을 펼치든 그 초여름밤 수유리의 서늘한 공기가 팔뚝 위로 느껴졌다. 어둑한 은숟가락 같던 달과 신비하고도 불안한 암시 같던 보랏빛 달무리를 잊지 않은 것은 그 책들 덕분이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게 된 책은 현암사에서 나온 화엄경 강의였다. 그토록 찬란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사유의 체계를 그 후 어느 책에서도 다시 경험하지 못했다. 반면 보르헤스의 이 책은 짐작대로 쉽고 객관적인 내용이어서 비교적 빨리 훑어보고는 책장에 꽂아두고만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대학에 들어가 그의 소설들과 평전을 독일어로 읽고서야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펼쳐 읽었던 기억이 난다. 오늘 아침 그 얇은 초록색 책이 다시 생각나 창고의 트렁크에서 꺼내왔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다가 거친 필체의 메모를 발견했다. 세상은 환이고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입니다. 라고 보르헤스가 구술한 문장 바로 아래였다. 그 꿈이 어떻게 이토록 생생한가? 피가 흐르고 뜨거운 눈물이 쏟는가? 이어져 독일어로 생명, 생명이라고 흘려 썼다가 굵게 가로로 선을 그어 지운 흔적이 보였다. 분명히 내 필체인데 언제 그것을 적어 넣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독일에서 학생들이 노트 필기할 때 사용하는 짙은 청색 잉크 글씨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회색 가죽 필통을 찾아냈다. 기억대로 만년필이 그 안에 있었다. 독일에 건너간 직후부터 대학 2학년 무렵까지 수차례 촉을 갈아가며 사용했던 것이었다. 흠집이 좀 있었을 뿐 깨진 데 없는 뚜껑을 열어 책상 한켠에 두고 촉에 말라붙은 잉크를 녹이기 위해 욕실로 만년필을 들고 갔다.
세면대에 맑은 물을 받은 뒤 촉을 담그자 짙은 청색의 가느다란 실 같은 잉크가 흔들리는 곡선을 그리며 끝없이 번져 갔다. 4. 아무것도 그에게 묻지 마시오.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마시오. 우렁우렁 따라 읽는 학생들 사이에 그녀는 묵묵히 앉아 있다. 히라버 강사는 더 이상 그녀의 침묵을 지적하지 않는다. 비스듬히 뒷모습을 보이며 푹신한 헝겊지우개를 든 손과 팔을 크게 움직여 흙판 가득 쓰여진 문장들을 지운다. 그가 동작을 멈출 때까지 학생들은 침묵한다. 기둥 뒤에 앉아있던 마른 체구의 중년 남자가 허리를 힘주어 펴고는 주먹으로 척추깨를 두드린다. 여드름 투성이의 철학도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스마트폰의 액정위로 검지 손가락을 움직인다. 거의 대학원생은 흙판에서 힘차게 지워지는 문장들을 지켜보고 있다. 체구와 대조되어 더 얇아 보이는 입술을 벌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사라지는 단어들을 읽는다. 6월부터는 플라톤을 읽습니다. 물론 문법은 계속 병행해 공부합니다. 깨끗해진 흙판에 상체를 기대며 히라버 강사가 말한다. 백목을 쥐지 않은 왼손으로 안경을 추어 올린다. 침묵 속에서 우우 하는 분절되지 않는 음성으로만 소통하던 인간이 처음 몇 개의 단어들을 만들어낸 뒤 언어는 서서히 체계를 갖추어 나갑니다. 체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언어는 극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규칙들을 갖습니다. 고어를 배우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그는 백목으로 흙판에 포물선을 그린다. 왼쪽 오르막의 경사는 가파르고 오른쪽의 내리막은 완만하고 길다. 포물선의 정점은 검지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는 말을 잇는다. 정점에 이른 언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더디고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좀 더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변화해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쇠퇴이고 타락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유럽어는 그 오랜 과정을 거쳐 덜 엄격하게, 덜 정교하게, 덜 복잡하게 변화한 결과물입니다. 플라톤을 읽으면서 수천 년 전 정점에 이르렀던 고호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의 말을 읽기 전에 그는 침묵한다. 기둥 뒤에 앉은 중년 남자가 주먹으로 입을 가리고는 짧고 낮게 헛기침을 한다. 한 번 더 길게 헛기침을 하자 이마에 여드름이 익은 대학생이 남자를 흘끗 돌아본다. 말하자면 플라톤이 구사한 히라버는 마치 막 떨어지려 하는 단단한 열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세대 이후 고대 히라버는 급격하게 저물어 갑니다. 언어와 함께 히랍 국가들 역시 쇠망을 맞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플라톤은 언어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의 석양 앞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모든 말에 집중하지는 못한다. 한 문장이 긴 물고기처럼 토막나서 비늘 같은 조사와 어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채 그녀의 귓속에 박혀 있다. 침묵 속에서 우우 분절되지 않는 음성, 처음 몇 개의 단어들. 말을 잃기 전에 그것을 사용해 글을 쓰고 있었을 때 그녀는 때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들이 그런 것에 가깝기를 바랐다. 신음이나 낮은 비명, 숨지겨 앓는 소리, 으르렁거림, 잠결에 아이를 달래는 흥얼거림, 킥킥 터지는 웃음, 어떤 입술들이 포개어졌다가 떨어지는 소리,
그녀 자신이 방금 사용한 단어들의 형상을 들여다보다가 때때로 입술을 열어 그것들을 읽을 때가 있었다. 핀에 꽂힌 육체 같은 그 납작한 형상들과 뒤늦게 그것을 읽으려 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이질적인 것인지 그녀는 이내 깨달을 수 있었다. 읽기를 멈추고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곤 했다. 베인 곳을 바로 눌러 지혈하거나 반대로 힘껏 피를 짜내 혈관 속으로 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할 때처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5장 목소리부터 읽겠습니다.